미국이 저렇게 중국을 작정하고 누르기 시작하면서는 역시 안 되는구나. 미국이 이 달러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뭔가 금도 우리가 챙겨놔야겠다. 요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크리스틴 라가르드, 이제 옷 멋있게 입고 다니시는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지난해 뉴욕에서 미국 외교협회의 행사에 연사로 나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제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어떤 나라들은 중국 돈이나 인도 돈 같은 대체 통화를 찾거나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달러가 갖고 있는 기축 통화의 지위가 더 이상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요. 물론 라가르드 총재는 이제 미국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미중 갈등이 너무 격화되면 중국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는 점들이 나오니까 좀 적당히 해달라. 서두로 얘기를 했지만요. 어쨌든 유럽 중앙은행의 수장 입에서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당연한 걸로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지 말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BS 보도국 경제부 권혜리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승진 글로벌 ETF 팀장입니다. 특히 또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서 미국과 동맹,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그 동맹, 이렇게 두 개로 세상의 공급망 분리가 점점 더 굳어지는 그런 해가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과 그 동맹이라고 할 수 없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미국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한 해가 될 거고요. 결국 그거는 달러의 지배력을 벗어나려는 노력과 이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융제재가 2년째 받고 있는 러시아 있잖아요. 저렇게 우크라이나와 계속 전쟁을 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러시아 사람들은 중국이랑 교역을 할 때는 러시아 루블화와 중국 위안화의 비중이 92%까지 이르게 된 걸로 나옵니다. 이제 달러를 근간으로 한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는 배제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자국 돈으로 국제 결제가 일어나는 비중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중국이라는 대국과 러시아라는 대국이 서로 필요한 물자를 주고받고 이렇게 할 때는 달러가 이제 사실상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스위프트 대신에 SPFS라는 자기네 결제 시스템의 영역을 넓히고 있고요. 이거를 쓰고 있는 나라들도 지금 꽤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쓰는 게 매우 불편해진 대신 MIR이라는 자기네 지급 결제 시스템을 또 안착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씩이지만 영역을 넓히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좀 달러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로부터 반하고자 하면 달러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로 확 그 나라를 틀어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축통화였어야 하잖아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할지라도 그 달러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는 걸 세상이 보게 되면 역시 달러도 공기 같은 건 아니구나. 미국에 반하게 되면 여기서 배제될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방국이라든가 미국과 동맹을 그렇게 맺고 있지 않은 나라들은 이런 생각을 훨씬 더 강하게 가졌겠죠. 결국 달러가 무기화될수록 달러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는 그런 달러의 역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예를 들면 독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기 금고에 달러를 막 쌓았는데 내가 만약에 미국이나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미국이 이거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위기감이 중동 국가들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흥국들이 지난해 달러를 많이 좀 매집하기 시작한 걸로 나옵니다. 탈달러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도 굉장히 크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과 그 동맹이라고 할 수 없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온갖 종류의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 위안화로 사우디에게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타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릭스라고 하죠. 브릭스는 꼭 미국에 반대를 하는 나라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유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에서는 위안화로 결제를 하자. 이런 노력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세계 기축통화로 기능할 수 있는 아주 큰 근간 중에 하나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세계의 에너지는 원유인데 달러가 아니면 그걸 살 수 없었다는 게 아주 컸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거기에 누수가 구멍이 좀 뚫리고 있는 거예요. 달러가 기축통화가 앞으로 안 될 것이냐? 근미래에는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이 아성을 허물려고 하는 어떤 시도, 노력 같은 것은 계속될 것이냐? 당연히 계속될 것이고 금이 그 한가운데 있는 자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작년 제가 5월에 기자님 나오신 친절한 경제에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막 사모으기 시작한다는 리포트를 봤어요. 그 후로 지금 벌써 수개월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상황은 이어지고 있어요. 2022년에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모으는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좀 모으는 그런 모습은 훨씬 더 큰 규모로 나타났다. 세계금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분기별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얼마나 금을 새로 모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3년 4분기 것도 나올 거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2023년 3분기 상황까지가 나와 있는데 동기 대비해서 14%가 더 많은 걸로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1월부터 9월까지 한 800톤 정도로 금을 사들였는데 그 중에서도 그리고 중국은 지금 9월 이후로도 계속해서 금 보유량을 좀 꾸준하게 샀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금 보유량에 대해서 세상에 투명하게 알리지 않은 나라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중국도 그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이 늘린 금 보유량은 이것보다 더 많을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금을 얼마나 모으고 있는지가 투명하지 않은 나라지만요. 지난 2분기에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금 보유량을 많이 늘린 나라라고 세계금협회가 집계를 하고 있어요. 2분기에만 3.11톤이 늘었는데 드러난 게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 제재가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역시 신냉전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는 지금의 세계 분위기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러시아와 중국의 금 보유량은 합치면 좀 많겠네요. 중국의 금 보유량은 2,191톤 정도 되고요. 아니, 원래 달러는 금이랑 연동을 하기로 해서 지금의 기축통화 지위를 영국 파운드로부터 넘겨받은 거예요. 달러랑 금이 그대로 연동이 돼 있어야 돼서요. 과거에는 화폐 대신 금이었잖아요. 금 본위제에서는 달러가 금이랑 1대1로 있겠다는 약속을 하고 사실 달러가 지금의 기축통화 지위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닉슨 전 대통령 때 미국이 달러가 워낙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의적으로 금과 자기들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달러가 지금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것처럼 그냥 미국 중앙은행이 찍어내면 그냥 찍어내고 뭐 안 찍어내면 안 찍어내고 이런 식으로 미국이 원하는 만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돈이 된 건데 원래 달러가 처음에 기축통화 지위를 얻었을 때는 그런 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1대1만큼만 원래 달러를 내기로 했었으니까 사실 세상에 금을 엄청 많이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달러와 금이 이렇게 고리가 끊어진 이 세상에서 달러가 그야말로 미국의 패권과 결합해서 이렇게 세계 기축통화로 작용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제 중국이나 다른 신흥국들은 금을 막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 여전히 전체 보유량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금도 우리가 챙겨놔야겠다. 요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냉전 이후에 미국의 지위 근처까지 올라왔던 나라는 중국이 처음입니다. 세상에 저가로 막대한 제품들을 공급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공장으로 기능을 할 때는 미국이 그걸 내버려 뒀는데 사실 빅2까지 올라오게 되면서는 기술 패권이든 실제 권력, 무력에 있어서든 그야말로 미국이 이제 중국이 더 이상 올라오는 거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우리가 한 2018년, 2019년 즈음부터 정확히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기 시작해서 이제는 세계의 무역 환경을 그야말로 좌우하고 있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을 구슬리기도 하고 미국이랑 대항을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은 커나가야 할 텐데 달러가 이렇게 세계 기축통화로 달러의 권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탈달러화, 뭐 달러를 대체하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앞으로도 상당히 요원한 일이에요.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그렇게 쉽게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질수록 중국은 좀 더 금 모으는 거에 집중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중국 경제가 좀 상황이 안 좋잖아요. 실제로 미중 무역 갈등이 깊어지면서 지금 중국의 슬럼프에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그동안의 부실, 그리고 코로나 봉쇄로 인한 어떤 손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미국이 중국을 작정하고 누르기 시작하면서는 역시 안 되는구나.
그게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개인 부자들 같은 경우에도 금을 해치 수단으로 가지려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로서도 위안화가 여러 가지 뭐 원유를 사들인다거나 아니면 자기들 우방하고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위안화를 달러 대신에 결제 수단으로 쓰려는 그런 방편을 넓히려고 함과 동시에 금을 좀 더 가지려는 그런 어떤 노력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보관하기도 힘들고 무겁고 먹을 수도 없고 이자 한 푼 안 붙여주는 금괴를 이렇게 최근에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데는 달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여러 몸부림 중에 하나로 이런 노력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이게 의미 있는 시도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중국에서 금 보유량을 지금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은 일본과 더불어서 미 국채 큰손인데 중국이 갖고 있는 미 국채 보유량이 줄어들면서 금 보유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요거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좀 달러가 필요하니까 미 국채를 팔면서 이제 달러를 좀 끌어들이려는 그런 필요. 그러니까 탈달러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들도 필요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기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요. 요걸 딱 기억을 하시면 작년까지 상황이 어땠죠? 금리가 올라갔죠. 금리가 올라갔죠. 그러면 미 국채, 기존 채권의 가격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 국채를 많이 가짐으로써 아무것도 안 해도 보유하고 있는 그 미 국채 밸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중국이 진짜 작정하고 그 달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넓게 봐서는 뭐 그런 일이 유의미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나 어떤 위기 상황이 나타났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달러의 위상은 장기적으로 계속 하향 추세이기는 해요. 전 세계의 어떤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0%에 달했었는데 그게 장기간에 걸쳐서 60%로 내려오고 다른 통화들이라든가 다른 것들로 거래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너무 역설적이긴 한데 사실 금융위기는 정말 미국이 일으킨 돈 사고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돌아보니까 미국이 일으킨 사고인데 그래도 믿을 건 달러밖에 없다. 지금 그래서 달러를 좀 끌어다 놓지 않으면 미국이 지금 이 달러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더더욱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좀 이렇게 됐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도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금리 환경에 있어서 막 이자를 급격히 떨어뜨리면서 돈을 많이 풀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고 그런 상황들과 맞물리면서 세상에 위기 올 때는 금으로 세상에 몰려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참고로 그럼 우리나라는 금 얼마 갖고 있나 좀 궁금하잖아요. 우리나라는 104톤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숫자들에 비해서 좀 적죠. 그 2011년, 12년 104톤 중에 90톤이나 사들인 거예요. 그 전에는 14톤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금 보유에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하지만 이제 2011년, 12년에 이제 금값이 상승세일 때 금을 이렇게 사들이고 나서 이제 금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국회나 이런 데서 한국은행이 엄청 질타를 받았어요. 한마디로 비쌀 때 샀잖아요. 그 후로 이제 10년 가까이 금 가격 그 수준을 따라가지를 못했으니까 손해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질타를 받으면서 사실 더더욱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2012년 이후로 지금 12년째 금 보유량을 하나도 늘리지 않고 104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터졌을 때 금 모으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상황과 지금은 좀 다른가요? 우리나라는 금이 충분하지 않아도 뭐 다른 좀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아주 크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를 걱정할 때 달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 수급을 유지할 수 있냐 이런 쪽에 지금 관심의 초점이 모여 있지 금에 초점이 모여 있진 않습니다. 보유도 보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위기가 와도 잘 돌 수 있게 달러가 잘 돌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갖춰 놓으려고 하는 거죠. 뭐 최근에 뉴스들을 통해서도 몇 번 보셨겠지만은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필요할 때 서로 달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계약 자체가 어쨌든 형성이 됨으로써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실 이제 되돌려 보면은 IMF 때 결국은 외환 보유고가 없었고 달러화에 대한 부족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약간 채무 불이행이 디폴트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통화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달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안전판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그림으로 같이 좀 연결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 가격 관련해서는 이 중앙은행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관지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금 가격이 정말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달러와 가치가 또다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3년 연말에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가격 반영 자체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미리 진행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들이 2024년에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이런 과정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보다는 뒤에 올 가능성들이 좀 있다. 2분기 후반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이 달러와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금 가격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달러를 주고 사야 되는 현상들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금값은 갑자기 치솟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 게요. 왜냐하면 금리가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상황은 현재로서는 세상에 뭔가 위기가 온 거예요. 일단 금리 인하도 인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연준이 적당히 금리를 조정하면서 갈 수 있는, 요새 연착륙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 연착륙 국면이 아니라 경착륙이 오는 뭔가 위기가 왔을 때 그런 급격한 금리 인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금에 확 쏠리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오늘 금을 산다라고 하면 역대 최고가는 아니지만 지금 역대 최고가와 매우 근접한 수준에서 이미 금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찍었죠. 근데 그 전에 찍었던 거는 2020년인데 그게 당시에 2069달러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금 가격이 환율까지 더해서 보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역대 최고가예요. 그래서 지난해 뭐 1,800달러 선에서 급격히 2,100달러까지 갔던 그런 정도의 상승세가 나타날 수는 없고,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수요가 점진적으로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올해 슈퍼 선거해라는 얘기도 하는데, 당장 1월에 있었던 타이완 총통 선거의 결과가 지금 아시아 그리고 미중 관계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올해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선거들이 작은 나라들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타이완 같은 경우에도 중국하고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위치라든가 작은 나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상당히 한다 하는 나라들에서 선거가 많아서 슈퍼 선거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우리가 미처 예상할 수 없는 선거를 둘러싼 그런 변수들까지 이런 부분들에서 또 하나하나 변수 작용할 거라서, 무역협회 같은 경우에 지난해 말에 올해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을 달았는데, 극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라 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사실 그게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올해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들이 많은 해가 될 거라서 정말 세계 경제가 극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 재테크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